1999년 1월 1일 신정내과 전문의 김성수는 아내가 실종되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휴대폰도 아직 드물고 방범 카메라도 없던 시절 수사는 방향을 잃었다. 단순 가출로 처리된 사건은 미제 사건 서류 더미 깊숙한 곳에 묻혀갔다. 11년 후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실종자의 흔적이 발견된다. 바로 남편이 운영하던 병원의 지하 천장 속이었다. 먼지투성이 붉은 가방 안에는 신분증과 일기장, 그리고 전해주지 못한 세뱃돈이 들어있었다. 남편은 분명 아내가 가방을 들고 화장실에 갔다고 증언했었다. 그런데 왜 그 가방이 자신의 병원 천장에서 나온 것일까? 수사가 깊어질수록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난다. 신정 당일 기록된 존재하지 않는 환자의 차트밤, 11시 병원 뒷문에서 목격된 수상한 광경, 그리고 부검 결과가 밝혀낸 끔찍한 진실. 피해자는 즉사하지 않았다. 응급처치만 받았더라면 살 수 있었던 것이다. 의사인 남편은 알고 있었다. 아내가 아직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을. 그런데도 왜 119에 전화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아내는 11년 뒤 어디에서 발견된 것일까? 그날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된다. 2010년 10월 15일 금요일 밤 11시 KBS 1TV에서 애절한 음악과 함께 실종자를 찾습니다가 시작되었다. 화면에는 54세의 이선영 씨가 낡은 사진 한 장을 가슴에 소중히 끌어안고 서 있었다. 제 동생 이선입니다. 1999년 새해 첫날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사진 속의 여성 이선희는 밝게 웃고 있었다. 11년 전 일입니다. 11년 동안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녀가 사진을 쥔 손에 얼마나 힘이 들어갔는지 손등에 푸른 혈관이 도드라져 보일 정도였다. 선영 씨는 눈물을 참으며 깊이 고개를 숙였다. 살아있든 이미 늦었든 제발 동생이 있는 곳이라도 찾게 해주세요. 아시는 분은 꼭 좀 연락 부탁드립니다. 같은 시각 경기도 수원시의 한 원룸텔. 28세의 박대성은 긴 하루를 마치고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다. 그는 맥주캔을 입에 가져가며 무심코 채널을 돌리다가 화면 가득 으치시 추살에 타 실종자의 얼굴을 보고 손을 멈췄다. 하면 박대성의 눈이 휘둥그레지며 벌떡 상체를 일으켰다. 기울어진 맥주캔에서 거품이 흘러넘쳐 손등을 타고 흘렀지만 대성은 차가운 감촉조차 느끼지 못했다. 뭐야, 저 아줌마 아니야. 대성이 TV 앞으로 기어가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화면 속에서 미소 짓는 여성의 사진. 그 얼굴은 몇 달 전 자신이 관리하는 헬스장 지하 창고에서 우연히 봤던 신분증 속 얼굴과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다. 대박, 진짜 똑같아. 대성이 허둥지둥 리모컨을 찾아 볼륨을 높이자 화면 하단에 붉은 글씨로 정보 제공 전화번호가 긴박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대성의 심장이 귓가에서 쿵쾅거리는 듯했다. 그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전화기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제보할 게 있는데요. 뚜르르. 연결음 뒤에 상담원의 목소리가 들려오자 대성은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방금 방송에 나온 실종자 말인데요. 이선희 씨요. 그 사람 신분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상담원이 놀란 듯 되물었다. 신분증을요? 언제 어디서 보셨습니까? 올해 여름에요. 제가 일하는 헬스장 지하 창고인데 천장 텍스가 썩어서 교체 작업을 하다가 낡은 가방이 하나 툭 떨어졌거든요. 그 안에 들어있었어요. 대성이 다시 한번 화면 속 여성을 바라보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당연히 예전 세입자가 두고 간 물건인 줄 알고 구석에 치워뒀거든요. 근데 방금 TV에 나온 얼굴이랑 완전히 똑같아요. 주말이 지난 2010년 10월 18일 월요일 아침, 경기 남부경찰청 형사과의 사무실에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쏟아지고 있었다. 강철중 경위가 책상 위에 놓인 정보 제공 접수 서류를 집어들어 훑어보았다. 52세 30년간 형사 외길을 걸어온 그의 눈빛은 매의 눈처럼 날카롭게 빛났다. 박 형사 잠깐 와봐. 강 경위가 서류를 팔랑거리며 맞은편 자리를 향해 손짓했다. 34세의 박진우 형사가 입에 물고 있던 종이컵을 내려놓고 다가와 서류를 받아들었다. 무슨 사건입니까?
표정이 엄청 심각하신데요. 박 형사가 서류에 적힌 날짜를 보고 고개를 갸웃했다. 99년 실종이요. 경위님 이거 11년 전 사건이잖아요. 단순 가출이면 찾기도 힘들고 강력 사건이라도 증거는 다 사라졌을 텐데요. 근데 왜 이제 와서 가방이 나왔을까? 실종자가 사라질 때 들고 있었다고 추정되는 가방이. 강경위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재킷을 걸쳤다. 수원이다. 가자. 수원 시내에 위치한 4층짜리 상가 건물. 1층은 헬스장으로 운영 중이고 위층은 원룸으로 사용되는 낡은 건물이었다. 강경위와 박 형사가 헬스장 관리인의 안내를 받아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천천히 걸어 내려갔다. 곰팡내. 박 형사가 코를 막으며 얼굴을 찡그렸다. 천장에 매달린 형광등이 지지직 소리를 내며 어두컴컴한 공간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박대성이 창고 한쪽 구석에 쌓인 잡동사니 더미를 가리켰다. 저기에 뒀어요. 주인이 찾으러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버리지 못하고 선반 제일 안쪽에 밀어넣었죠. 박 형사가 성큼성큼 걸어가 먼지 쌓인 박스를 치워나갔다. 박스 안쪽에서 무언가를 발견한 박 형사의 손이 멈췄다. 찾았습니다. 경위님. 박 형사가 낡은 가방 하나를 조심스럽게 들어올렸다. 1990년대에 유행했던 붉은색 천 소재의 여행 가방이었다. 오랫동안 햇빛을 보지 못한 가방은 잿빛 먼지를 뒤집었어 원래 색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이게 어디서 나왔다고 강경위가 묻자 박대성이 천장 구석을 가리켰다. 저기요. 저 천장 텍스를 뜯었을 때 안에서 툭 하고 떨어졌어요. 강경위가 뻥 뚫린 천장을 한동안 올려다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려놔봐. 강경위가 바닥에 증거물 수집용 비닐을 깔고 턱짓했다. 박 형사가 가방을 내려놓고 녹슨 지퍼를 지익 소리를 내며 열었다. 가방 안주머니에서 누렇게 변색된 비닐 지퍼백이 나왔다. 강경위가 지퍼백을 열어 내용물을 하나씩 꺼냈다. 운전면허증인가? 가장 먼저 나온 것은 낡은 양식의 운전면허증이었다. 코팅된 가장자리가 너덜너덜했지만 사진 속 얼굴과 이름은 선명하게 읽을 수 있었다. 이름 이선희 생년월일 1965년. 본인 틀림없군. 강경위가 나직이 읊조리며 옆에 있던 꽃무늬 표지에 낡은 일기장을 집어들었다. 손때가 잔뜩 묻어 표지 모서리가 닳아 있었다. 그때 하얀 봉투 하나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이건 뭐지? 강경위가 봉투를 집어들자 겉면에 펜으로 또박또박 쓰인 글씨가 보였다. 사랑하는 민지에게 고모가 주는 세뱃돈. 봉투 안에는 빳빳한 1만원짜리 지폐 3장이 그대로 들어있었다. 강경위의 눈이 가늘어졌다. 세뱃돈이라. 설에 친정 조카에게 주려고 준비한 건데 이걸 전해주지도 못하고 병원에서 나가지도 못했다는 증거군. 경찰서로 돌아온 강경위는 즉시 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다. 모니터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던 강경위의 얼굴이 굳어졌다. 경위님 뭐 나왔습니까? 박 형사가 커피를 타들고 오며 모니터를 들여다보았다. 강경위가 턱으로 모니터 화면의 소유자를 가리켰다. 이 건물 2005년까지 병원이었다. 김성수 내과 의원. 김성수요 누군데요? 그게 당시 건물 소유자이자 의원 원장이다. 그리고 실종자 이선희의 남편이야. 박 형사가 어깨를 으쓱했다. 아, 그럼 얘기가 되네요. 부인이 화장실 갔다가 사라졌으면 남편이 차에 있던 부인 가방을 가져온 거 아니겠어요? 그게 뭐 문제라도 됩니까? 강경위가 고개를 저으며 1999년 당시의 진술 조서 기록을 모니터에 띄웠다. 아니 조서를 봐. 남편은 분명히 아내가 가방을 들고 화장실에 가서 그대로 사라졌다고 진술했어. 박 형사가 화면의 얼굴을 바짝 가져다 댔다. 어라, 진짜네요. 붉은색 여행 가방을 소지하고 하차. 그럼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까? 거짓말이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장소야. 아내의 유품을 보관할 거면 옷장이나 창고에 두겠지. 왜 굳이 병원 지하 천장 속에 숨겼을까? 강경위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박 형사를 쳐다봤다. 들키면 곤란하니까
11년간 누구에게도 발견되어서는 안 됐으니까. 박 형사가 소름 돋은 팔을 문지르며 입을 벌렸다. 와, 소름 돋네요. 남편이 범인이라는 겁니까? 강경위는 대답 대신 의자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다. 가을 햇살이 경찰서 주차장 아스팔트 위에 아무 일 없다는 듯 쏟아지고 있었다. 가방이 돌아왔다는 건 시신도 멀지 않은 곳에 있다는 뜻이다. 강경위의 목소리가 무겁게 울렸다. 다음날 10월 19일 아침 강경위는 외투를 걸치고 차에 올라탔다. 목적지는 서울시 강북구. 11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동생을 찾아 전국을 헤맨 언니 이선영 씨의 집이었다.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입력하는 강경위의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다. 공소시효는 상관없다. 단순 실종으로 여겨졌던 사건이 이제 끔찍한 살인사건의 냄새를 풍기며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다. 2010년 10월 19일 오전 서울시 강북구의 가파른 언덕 끝에 위태롭게 서 있는 낡은 연립주택 앞에 강철중 경위와 박진우 형사가 도착했다. 페인트가 벗겨져 붉은 녹이 쓴 철문을 끼익 소리 내며 열고 좁은 계단을 올라가 초인종을 눌렀다. 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동생분 방송 제보건으로 찾아뵈었습니다. 강경위가 가볍게 목례하며 신분증을 내밀자 이선영 씨는 떨리는 눈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두 형사를 집 안으로 들였다. 좁은 거실 한쪽 구석에는 1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녀가 흘렸을 눈물만큼이나 묵직해 보이는 낡은 종이 상자가 놓여 있었다. 이건 뭡니까? 엄청 묵직해 보이는데요. 박 형사가 상자를 가리키며 묻자 선영 씨가 바닥에 주저앉아 상자 뚜껑을 열었다. 상자 안에는 누렇게 바랜 신문기사 스크랩과 경찰, 조서, 사본, 그리고 손수 오려 붙인 투박한 전단지가 터질 듯이 가득 차 있었다. 강경위가 전단지 한 장을 손에 들자 이선희를 찾습니다. 라는 굵은 제목 아래 밝게 웃는 동생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직접 만드신 겁니까? 네, 복사가게에서 수백 장씩 인쇄해서 버스 정류장마다 다 붙이고 다녔어요. 선영 씨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전단지 끝을 만지는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강경위가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으며 수첩을 꺼냈다. 괴로우시겠지만 1999년 1월 1일 그날 상황을 다시 한번 들을 수 있을까요?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선영 씨가 맞은편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기억을 더듬었다. 제부 말로는 동생은 신정당일 아침 6시에 먼저 시댁을 나섰다고 해요. 남편분은 같이 출발하지 않으셨고요. 네, 자기는 병원에 들러서 밀린 건강보험 청구 서류를 정리하고 뒤따라가겠다고 했대요. 선영 씨가 테이블 위에 놓인 식은 찻잔을 만지작거렸다. 원래 경부고속도로 만남의 광장 휴게소에서 오전 11시에 만나기로 약속했거든요. 거기서 합류해서 같이 점심 먹고 친정으로 오기로요. 그런데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군요. 선영 씨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 시간을 기다렸어요. 휴대폰에 몇 번을 전화해도 받질 않아서 결국 오후 3시쯤 제부한테 전화를 걸었죠. 혹시 선희가 그쪽에 있냐고요. 남편분 반응은 어땠습니까? 자기도 모른다고 목소리가 좀 당황한 것 같았어요. 화장실 간다며 나간 사람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수사팀은 1999년 당시 김성수 내과의원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의 행방을 쫓기 시작했다. 끈질긴 탐문 끝에 근처 다른 약국에서 일하고 있는 전직 간호조무사 윤정희 씨를 찾아낼 수 있었다. 58세 윤정희 씨는 약국 뒤편 좁은 휴게실에서 형사들과 마주 앉아 기억을 되짚었다. 1999년 1월 11.25. 아이고, 벌써 10년도 더 된 일이네요. 강경위가 날짜를 확인하며 물었다. 설 연휴였죠. 그때 원장 선생님은 병원에 출근하셨습니까? 네, 기억나요. 연휴였는데도 원장님이 나오셨거든요. 서류 정리가 산더미 같다고 하시면서요. 혼자 출근하신 겁니까? 네, 근데 좀 이상한 전화가 있었어요. 윤정희 씨가 턱을 괜 채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전화였습니까? 저녁 무렵이었나? 원장님한테서 집으로 전화가 온 거예요. 연휴 끝나고 출근하면 지하 창고를 좀 치워달라고요.
박 형사가 눈을 빛내며 끼어들었다. 창고 정리를요. 설 연휴 직후에 갑자기 그렇다니까요. 평소에는 창고 같은 건 거들떠보지도 않던 분인데 갑자기 짐을 다 꺼내서 정리하라고 하시니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그래도 뭐 시키시니까 그대로 하긴 했지만요. 윤정희 씨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다. 그러고 며칠 뒤에 사모님이 실종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타이밍이 참 묘하죠. 평소 사모님과 시어머니 사이는 어땠습니까? 병원에서도 자주 얼굴을 마주쳤을 텐데요. 윤정희 씨가 깊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아주 엉망이었어요. 원장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온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누가 소리를 질렀는데요. 시어머니요. 문이 닫혀 있어서 정확한 내용은 못 들었지만 며느리한테 뭐라고 쏘아붙이는 소리가 밖으로 다 들렸으니까요. 윤정희 씨가 시선을 바닥으로 떨궜다. 한 번은 사모님이 엉엉 울면서 병원을 뛰쳐나가는 걸 본 적도 있어요. 화장도 다 번진 채로. 그때 정말 안 됐더라고요. 수사팀은 이어서 당시 의원 옆 건물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던 최미숙 씨도 만났다. 62세의 최미숙 씨는 손님의 머리를 말고 있다가 손을 멈추고 형사들 쪽으로 다가왔다. 선희 씨요. 그럼요. 알죠. 참 착하고 고운 사람이었는데 실종되기 전에 뭔가 달라진 모습은 없었습니까? 최미숙 씨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거울을 보며 말했다. 아, 그러고 보니 사라지기 일주일 전쯤이었나. 미용실에 와서 파마를 하고 갔어요. 평소와 다른 점은 있었나요? 표정이랄까, 뭔가 굉장히 결심에 찬 듯한 느낌이었어요. 머리를 손질하면서 이제 새롭게 시작해보려고요 라고 말했거든요. 강경희가 되물었다. 새로운 시작이요.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 물어보셨습니까? 아니요, 그냥 기분 전환이라도 하려나 보다 생각했죠. 그런데 웃고는 있는데 눈은 슬퍼 보였어요. 뭔가 큰 결심을 한 사람처럼.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지만요. 경찰서로 돌아온 박진우 형사가 산더미처럼 쌓인 김성수의 과거 의원 서류를 뒤적이고 있었다. 한참을 씨름하던 박 형사가 갑자기 서류 한 장을 뽑아들고 외쳤다. 경희님, 이거 보십시오. 박 형사가 어이없다는 듯 쓴웃음을 지으며 서류를 내밀었다. 환자 최진수 진료 내용, 상세불명, 김성수 원장, 서명, 신정 아침. 강경희가 서류를 받아들고 얼굴을 굳혔다. 어느 정신나간 의사가 신정 아침에 개인 병원 문을 열고 어떤 환자가 새해 첫날부터 내과를 찾아온단 말인가. 응급실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허둥지둥 알리바이를 만들려다 보니 날짜 감각이 없어졌던 거겠죠. 서류 정리 때문에 병원에 갔다는 핑계만으로는 불안하니까 환자도 봤다고 거짓말을 덧칠한 겁니다. 강경유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이 최진수라는 놈 분명 가짜다. 유령 환자야. 당장 확인해. 네, 알겠습니다. 허위 기재인지 실제 내원했는지 바로 추적하겠습니다. 강경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입가를 쓰다듬었다. 시간이 흘러 10월 22일 수사팀은 모든 기초 조사를 마치고 드디어 관역의 중심을 겨눴다. 용인시의 한 종합병원에서 근무의로 일하고 있는 김성수에게 참고인 조사 출석 요구서를 발송한 것이다. 49세 11년 전 아내를 잃고도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았던 남자. 강경희가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나지게 읊조렸다. 이제 시작이다. 11년간 쓰고 있던 가면을 벗겨주마. 2010년 10월 22일 오후 경기 남부경찰청 조사실에 무거운 철문이 열리고 김성수가 들어왔다. 49세의 내과 전문의는 흐트러짐 없는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마치 진료실에 들어서는 의사처럼 차분한 표정이었다. 강철중 경위가 턱으로 맞은편 의자를 가리키며 짧게 말했다. 앉으시죠, 김성수 씨. 김성수가 자리에 앉아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두 손을 무릎 위에 단정히 놓으며 먼저 입을 열었다. 11년 전일로 부르셨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다시 경찰서를 찾게 될 줄은 몰랐군요. 강경희가 서류를 천천히 넘기며 김성수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아내분 실종 후에 여기저기 찾아다니셨더군요. 전단지도 붙이고 사설 탐정까지 고용해서 전국을 뒤지셨다고요.
당연한 일 아닙니까? 아내가 사라졌는데 가만히 있을 남편은 없으니까요. 김성수의 대답은 매끄러웠지만 어딘가 감정이 거세된 듯한 기계적인 어조였다. 강경희가 서류 한 장을 뽑아 테이블 위에 탁 소리 나게 내려놓았다. 그런데 2006년에 실종 선고를 신청하셨습니다. 7년이 지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기다렸다는 표현은 듣기 거북하군요. 7년간 소식이 없으면 산 사람은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법적으로 정리해야 할 일도 있었고요. 그래서 2007년에 사망 인정을 받으셨고요. 김성수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표정에는 슬픔이나 회한 같은 감정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강경희가 책상 서랍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김성수의 눈앞으로 쓱 밀었다. 먼지를 뽀얗게 뒤집어 쓴 붉은 여행 가방 사진이었다. 이거 본 기억이 있습니까? 김성수의 시선이 사진에 멎는 순간 강경희는 그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파르르 떨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러나 김성수는 곧 안경을 고쳤으며 평정을 되찾았다. 아내가 쓰던 가방 같군요. 이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김성수 씨가 운영하시던 내과 의원 건물 지하 창고. 그것도 천장 텍스 위에서 나왔습니다. 김성수의 입술이 일자로 굳게 다물어졌다. 그게 왜 거기에 있을까요? 그걸 여쭤보려고 모신 겁니다. 2005년에 의원을 매각하셨죠. 그 후에 그 건물에 가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김성수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었다. 가방이 왜 거기에 처박혀 있었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 아기를 품고 가져다 놓지 않고서야 설명이 안 되는군요. 강경희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팔짱을 꼈다. 화제를 좀 바꿔보죠. 2008년에 재혼하셨더군요. 아내분의 사망 인정을 받자마자 김성수의 턱 근육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어머니 건강이 갑자기 나빠지셔서 집에 여자가 필요했습니다. 곁에서 어머니를 돌봐줄 사람이 절실했고요. 효자시군요. 그런데 그 결혼은 어떻게 됐습니까? 2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성격 차이였고요. 김성수가 시선을 바닥으로 떨구며 입안에서 우물쭈물 읊조렸다. 더 물어보실 거 있습니까? 진료 예약이 있어서 이만 가봐야겠습니다만. 강경희는 대답 대신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한동안 김성수를 말없이 쳐다봤다. 그 시각 옆방에서는 박진우 형사가 김성수의 주변 인물을 조사하고 있었다. 박 형사가 조사실로 돌아와 강경희에게 귓속말로 보고했다. 경희님, 김성수 모친 김영옥 씨 말입니다만 78세인데 2008년에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치매라고 그럼 조사는 무리겠군. 지금 경기도 광주시의 한 요양원에 계신데 정신이 온전하실 때와 아닐 때가 있다고 합니다. 주치의에게 상태를 좀 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10월 25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정밀 감식을 마친 일기장 분석 결과가 도착했다. 강경희와 박 형사가 머리를 맞대고 분석 보고서를 읽어 내려갔다. 경희님 마지막 기록이 1998년 12월 31일입니다. 실종 전날이에요. 박 형사가 해당 페이지를 펼치자 힘주어 쓴 글씨 자국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종이가 찢어질 듯 힘을 주어 쓴 글씨에서는 필자의 불안한 심리가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내일 어머님이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할 얘기가 있다고 오라고 하셨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참아보자. 강경희가 일기장을 받아들고 문장을 곱씹었다. 마지막으로 할 얘기라.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병원으로 불렀군. 그것도 명절 가족 모임도 아니고 병원에서 따로 보자니 이게 영 마음에 걸리는군. 강경희가 일기장을 거슬러 올라가 앞 페이지를 넘기다가 1998년 가을 무렵에 기록에서 손을 멈췄다. 박 형사, 이거 봐. 박 형사가 다가와 강경희가 가리키는 부분을 들여다보았다. 시어머니가 내 과거를 알아버렸다. 20살 때의 그 일 어떻게 아신 걸까? 남편에게 다 말하겠다고 협박하신다. 차라리 내가 먼저 말할까? 하지만 그러면 이 결혼은 끝이다. 박 형사의 얼굴이 굳어졌다. 과거라니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결혼이 끝난다는 겁니까? 언니한테 물어봐야겠군. 가족이라면 뭔가 알겠지. 강경희가 일기장을 덮으며 일어섰다. 27일 강경희는 다시 서울시 강북구의 이선영 씨 집을 찾았다.
강경위가 조심스럽게 일기장 사본을 내밀며 물었다. 동생분의 과거에 대해 여쭤볼 게 있어서 왔습니다. 일기장에 20살 때의 그 일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짐작 가는 바가 있으십니까? 이선영 씨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사본을 받아 읽어내려가는 동안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한참 뒤 선영 씨가 깊은 한숨과 함께 입을 열었다. 동생이 20살 때 아이를 가진 적이 있어요. 선영 씨의 목소리가 젖은 낙엽처럼 메마르게 갈라졌다. 젊은 날의 불장난이었죠. 상대 남자는 도망가 버렸고 동생은 혼자 끙끙 앓다가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어요. 중절 수술 말씀이십니까? 선영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다. 그 일은 무덤까지 가져갈 생각이었어요. 남편에게도 절대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어떻게 그걸 알아내셨는지 수사팀은 즉시 시어머니 김영옥이 며느리의 과거를 알게 된 경위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1998년 당시 김영옥과 같은 절의 신도회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을 수소문한 끝에 이순자라는 76세 여성을 찾아냈다. 경찰서 조사실에 앉은 이순자 씨는 믹스커피를 마시며 혀를 찼다. 김영옥 씨, 그럼요 알죠. 성질머리가 보통이 아니라 신도회에서도 유명했으니까. 그분이 며느님 신상조사를 하고 다녔다는 게 사실입니까? 그랬다니까. 며느리 들어온 뒤부터 마음에 안 든다고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그러더니 내 친구 중에 산부인과 간호사 하던 애한테까지 찾아가서 캐묻고 다녔다니까. 이순자 씨가 미간을 찌푸리며 기억을 더듬었다. 결국 알아냈겠죠. 그렇게까지 해서 남의 집 귀한 딸 약점을 잡고 싶었나 몰라원. 김영옥 씨가 평소 며느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이순자 씨의 눈이 동그래졌다. 욕을 달고 살았지. 우리 성수는 의사의 얼굴도 훤한데 저런 흠 있는 애한테 잡혀서 어쩌냐고. 맨날 그 소리였어요. 그 밖에 다른 말씀은 없었습니까? 이순자 씨가 한참 천장을 보며 곰곰이 생각하다가 무릎을 탁 쳤다. 아, 맞다. 같은 절 신도 따님 중에 약사하는 처녀가 하나 있었거든. 김영옥 씨가 그 처자를 엄청 마음에 들어했어요. 강경희가 몸을 기울이며 물었다. 마음에 들어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은 무슨 뜻이야. 며느리 갈아치우고 싶었다는 거지. 새 며느리로 들이면 딱이겠다고 입이 닳도록 부러워했다니까. 박 형사와 강경희가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다. 그 약사 이름 기억하십니까? 뭐였더라? 박수진. 박수진이었어. 참하고 싹싹하다고 어찌나 칭찬을 하던지. 강경희가 조사실을 나오며 박 형사의 어깨를 툭 쳤다. 박 형사 박수진이라는 약사 당장 찾아. 그리고 당시 김영옥이 다니던 절신도 명부도 입수해. 네, 알겠습니다. 단순한 며느리 구박이 아니었네요. 박 형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에 메모했다. 강경희가 복도 창문 너머 어두워진 하늘을 바라보며 나직이 읊조렸다. 그래, 이건 우발적인 다툼이 아니야. 며느리를 내쫓고 새 판을 짜려는 치밀한 계획이 있었던 거다. 2010년 10월 28일 수사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고심하던 강철중 경위가 이선영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선영 씨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형사의 전화에 애써 힘을 짜내는 기색이 역력했다. 혹시 1998년 추석 무렵에 찍은 시댁 가족 사진 같은 게 있을까요? 사진이요? 글쎄요. 앨범을 찾아봐야겠네요. 선영 씨가 잠시 기억을 더듬듯 침묵하다가 작게 대답했다. 동생이 시댁 분위기 보라면서 보내준 사진이 몇 장 있긴 할 거예요. 찾아볼게요. 잘 됐군요. 찾으시면 내일 오전에 경찰서로 좀 가져다 주시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지도 모릅니다. 다음날 10월 29일 오전 이선영 씨가 숨을 헐떡이며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로 뛰어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세월의 흔적으로 누렇게 변색된 낡은 사진 몇 장이 들려 있었다. 이게 그때 사진이에요. 장롱 깊숙이 처박아뒀던 걸 겨우 찾았네요. 선영 씨가 떨리는 손으로 사진들을 테이블 위에 와르르 펼쳐놓았다. 강경희와 박 형사가 머리를 맞대고 사진을 한 장 한 장 꼼꼼히 확인하기 시작했다. 이윽고 1998년 추석 시댁 거실을 배경으로 찍은 단체 사진이 강경희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김성수와 이선희, 그리고
시어머니 김영옥이 소파에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이었다. 잠깐만, 이 사람은 누굽니까? 강경위의 손가락이 사진의 한 지점에서 딱 멈췄다. 가족들 사이에 3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낯선 여자가 마치 가족의 일원인 양 어색한 미소를 띠고 서 있었기 때문이다. 선영 씨가 돋보기를 고쳐 쓰고 사진을 들여다보며 고개를 갸웃했다. 저도 이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처음 보는 얼굴인데요. 모르신다고요? 동생분 시댁 행사에 참석해서 같이 사진까지 찍었는데, 네, 저도 이상해서 동생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동생도 엄청 불편해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데려온 사람이라고. 선영 씨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패였다. 누군지 끝까지 안 가르쳐줬어요. 그냥 시어머니 손님이라고만 하고. 수사팀은 즉시 사진 속 여성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김성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수화기 너머로 돌아온 김성수의 반응은 이전과 사뭇 다른 냉랭한 것이었다.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질문은 제 변호사를 통해 해주십시오. 직접 연락하시는 건 삼가주셨으면 합니다. 뚝 하는 소리와 함께 전화가 끊기자 강경희가 입술을 꽉 깨물었다. 이 자식 봐라. 벌써 변호사를 세웠어. 박 형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다. 단순 참고인 조사인데 변호사까지요. 이거 수상한데요.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겠지. 캥기는 게 없으면 이렇게 방어벽을 칠 이유가 없어. 강경희가 사진 속 낯선 여성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다. 이 여자부터 파고든다. 김성수가 입을 닫았으면 돌아갈 길을 뚫어야지. 절신도 명부 입수했겠지. 네, 지금 엑셀 파일로 정리해서 확인 중입니다. 수사팀은 1998년 당시 김영옥이 다니던 수원시내 사찰의 신도 명부를 샅샅이 뒤졌다. 수백 명의 명단 중에서 임원급 직책을 가진 인물 중 약사 자녀를 둔 가정을 좁혀나가기 시작했다. 모니터 화면을 빠르게 스크롤하던 박 형사의 손이 한 이름 앞에서 멈췄다. 찾았습니다. 경위님, 여기 박수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박 형사가 화면을 가리키며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다. 1963년생 직업 약사. 아버지가 이절의 총무였다고 합니다. 나이도 사진 속 여성이랑 딱 맞아요. 빙고군, 지금 주소는 파악했나? 잠시만요. 조회해보겠습니다. 박 형사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바쁘게 오갔다. 11월 3일, 드디어 박수진의 현재 소재지가 확인되었다. 2000년에 가족과 함께 대구로 이사 갔다고 합니다. 현재는 대구 시내에 거주하는 것 같네요. 대구라. 일단 부르기엔 머니까 연락해서 화상으로라도 조사에 응해줄 수 있는지 알아봐. 11월 5일 경찰서 조사실에 설치된 모니터 화면에 화상통화 연결음이 울렸다. 잠시 후 화면에 47세가 된 박수진의 얼굴이 나타났다. 세월은 흘렀지만 사진 속 그 여성이 틀림없었다. 강경희가 1998년 추석 사진을 카메라에 비추며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이 사진 속 여성 본인이 맞으십니까? 박수진이 화면 속 사진을 가만히 쳐다보다가 곤란한 듯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네요. 저예요. 참 촌스럽게 하고 있었네요. 그날 가족도 아니신데 왜 그 자리에 계셨습니까? 박수진이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리며 기억을 더듬었다. 김영옥 여사님한테 억지로 불려간 거예요. 우리 아들이 의사인데 약국이랑 제휴하면 서로 좋지 않겠냐고. 밥이나 같이 먹자고 하시면서요. 단순히 사업 제휴 이야기였습니까? 명분은 그랬죠. 근데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어요. 둔한 사람도 알 수 있을 만큼 노골적이었으니까. 박수진의 표정이 굳어졌다. 저를 자기 아들한테 소개시켜 주려고 한 거예요. 절 행사 때마다 불러내서 은근슬쩍 옆에 세우고 추석에도 인사 오라고 성화를 부리시고 박 형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끼어들었다. 김성수 씨한테요. 멀쩡히 결혼한 사람인데, 네,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죠. 버젓이 며느리가 있는데 강경희가 펜을 돌리며 날카롭게 물었다. 김성수 씨 반응은 어땠습니까? 어머니 장단에 맞춰주던가요? 별 반응은 없었어요. 그냥 무표정하게 앉아있거나 좀 불편해하는 기색이었죠. 박수진이 고개를 저었다. 저도 관심 없었어요. 처음엔 총각인 줄 알았는데 유부남인 거 알고 나서는 기분 나빠서 피해 다녔어요.
나중엔 전화도 안 받았고요. 김영옥 여사님은 그 후에도 계속 연락을 했습니까? 한동안은 계속 그러셨죠. 근데 제가 너무 완강하게 피하니까 그 뒤로는 포기하신 것 같던데요. 박수진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다. 근데 형사님, 왜 10년도 더 된 이런 일을 꼬치꼬치 캐물으시는 거예요? 그 댁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강경희는 대답 대신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졌다. 당시 시어머니가 왜 그렇게 본인에게 집착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며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박수진이 잠시 침묵하다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며느리를 지독하게 마음에 안 들어 했어요. 절 사람들은 다 아는 공공연한 비밀이었죠. 모두가 알 정도였습니까? 그럼요. 김영옥 여사님이 며느리 흉을 얼마나 보고 다녔는데요. 근본 없는 게 들어와서 집안격 떨어뜨린다고 뭐 그런 식으로. 박수진의 목소리가 나직해졌다. 저를 새며느리로 삼고 싶어 했던 건 확실해요. 며느리를 갈아치우려고 작정했던 거겠죠. 물론 그건 그 할머니 혼자만의 망상이었지만 화상조사가 끝난 후 강경위가 의자 등받이에 깊숙이 몸을 기대며 천장을 올려다봤다. 시어머니의 일방적인 망상이 아니었어. 이건 치밀한 계획이었던 거야. 박 형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다. 그렇죠. 며느리를 내쫓고 박수진 씨를 새 며느리로 앉히려던 거네요. 소름이 다 돋습니다. 10년간 그 꿈을 꿨던 거야. 며느리만 없어지면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믿으면서 강경희가 일어서서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다. 이건 단순한 고부 갈등이 아니야. 계획된 며느리 교체 시나리오였던 거지. 11월 7일 강경희는 검찰에 수사 보고서를 제출했다. 시어머니 김영옥을 단순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로 전환하기 위한 근거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검사가 서류를 훑어보며 안경 너머로 물었다. 김영옥 씨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치매라는데 조사가 가능하긴 한 겁니까? 요양원 주치의와 면담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상태가 불안정하다고는 해도 진실을 확인할 방법은 있을 겁니다. 같은 날 저녁 경찰서에 팩스 한 통이 도착했다. 박 형사가 팩스 용지를 들고 달려왔다. 경위님 김성수 쪽에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정식으로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했어요. 누구야? 어떤 놈이 맡았어? 조영진 변호사입니다. 검사장 출신으로 대형 로펌 파트너 변호사예요. 거물인데요. 강경위가 팩스 용지를 받아들고 입안에서 우물거렸다. 변호사 이름 아래 적힌 의견서는 간결하면서도 공격적이었다. 의뢰인은 참고인 이상의 자격으로의 조사에는 일절 응하지 않겠습니다. 향후 모든 질문은 서면으로만 받겠습니다. 강경희가 서류를 테이블 위에 탁 소리 나게 내려놓았다. 아주 강하게 나오는군. 서면 조사라니. 시간 끌기 작전이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대로는 김성수 입을 열게 하긴 무리일 텐데요. 강경희가 재킷을 걸치며 눈을 빛냈다. 김성수가 입을 닫았으면 열려있는 입을 찾아가면 그만이다. 일단 어머니부터 만나러 간다. 2010년 11월 10일 오후 강철중 경위와 박진우 형사를 태운 경찰 차량이 경기도 광주시의 한 요양원 주차장으로 미끄러져 들어왔다. 3층짜리 벽돌 건물 앞에는 만추를 알리는 낙엽이 수북이 쌓여 있었지만 두 형사의 표정은 겨울바람처럼 차가웠다. 접수처에서 간단한 신원 확인을 마친 후 안내를 받아 주치의의 방으로 향했다. 김영옥 어르신건으로 오셨군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의 인상, 좋은 주치의가 두 형사를 맞으며 악수를 청했다. 내 조사가 가능한 상태인지 직접 확인하러 왔습니다. 앉으시죠. 차트는 여기 있습니다. 주치의가 두꺼운 차트를 넘기며 김영옥의 상태를 설명했다. 현재 중등도 치매 단계입니다. 최근 일은 거의 기억하지 못하시고 감정 기복도 심하신 편입니다. 과거의 기억은 어떻습니까?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만 오히려 옛날 일은 비교적 선명하게 기억하십니다. 치매 환자분들에게서 흔히 보이는 특징이죠. 강경위와 박 형사가 짧게 시선을 교환했다. 가능성이 있다. 직접 뵐 수 있을까요? 짧은 시간이라면 가능합니다. 만약을 대비해 저도 동석하겠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희미하게 풍기는 요양원 복도를 걷던 주치의가 305호실 앞에서 발을 멈췄다. 살며시 문을 열자 창가에 놓인 휠체어에 앉아 밖을 내다보고 있는 노인의 뒷모습이 보였다. 78세 김영옥은
깡마른 어깨 위로 흰머리가 듬성듬성 빠져 있어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게 했다. 어르신 손님 오셨어요. 주치의가 다정하게 말을 걸자 김영옥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초점 없는 멍한 눈동자가 허공을 헤매다 강경위의 얼굴에서 멈췄다. 강경위가 김영옥의 앞에 의자를 끌어다 앉으며 눈높이를 맞췄다. 안녕하세요. 경찰에서 나왔습니다. 김영옥이 고개를 갸웃하며 강경위를 물끄러미 올려다봤다. 경찰, 우리 성수가 무슨 사고라도 쳤소 아닙니다. 아드님은 괜찮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강경위가 안심시키듯 미소 지으며 본론을 꺼냈다. 며느님에 대해 여쭤볼 게 있어서 왔습니다. 며느님, 김영옥의 눈동자가 순간 흔들렸다. 이선희 씨 말입니다. 기억하시죠?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김영옥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휠체어 팔걸이를 쥔 깡마른 손등의 푸른 혈관이 금방이라도 터질 듯 솟아올랐다. 그년, 그 천박한 년이 김영옥의 입에서 쇳소리가 섞인 낮은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년이 우리 아들 앞길을 망치려고 했어. 분수도 모르고 어떻게 앞길을 망치려 했다는 겁니까? 강경위가 바짝 몸을 당겼다. 배운 것도 없는 게 의사한테 시집와서 고마운 줄도 모르고 과거를 숨기고 있었어. 더러운 년. 김영옥이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손의 떨림이 걷잡을 수 없이 심해지자 지켜보던 주치의가 황급히 끼어들었다. 여기까지 하시죠. 흥분하시면 몸에 좋지 않습니다. 강경위가 아쉬운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요양원을 나오며 박 형사가 고개를 저었다. 정식 조사는 어렵겠네요. 저 상태로는 법정에서 증언하는 건 무리니까요. 그래도 확실해진 건 며느리에 대한 증오가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다. 강경위가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으며 주차장으로 향했다. 어머니는 힘들어. 아들을 통해서 공략하는 수밖에. 김성수 주변을 더 털어. 일단 돈줄부터 끊어보자. 네. 의원 매각 대금 흐름부터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11월 14일 박 형사가 두꺼운 금융기록 분석 보고서를 들고 강경위의 책상 앞으로 왔다. 경위님, 2005년 의원 매각 대금은 총 15억 원이었습니다. 박 형사가 형광펜으로 표시한 부분을 가리켰다. 그중 3억 원은 어머니 김영옥 명의로 정기예금에 넣어 요양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나머지 12억 원은 본인이 주식에 전부 투자했습니다. 주식이라고 의사 선생이 개미 투자자였나? 네, 근데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직격탄을 맞고 거의 다 날린 것 같습니다. 강경위가 혀를 찼다. 의원 원장하던 인간이 이제는 월급쟁이 의사로 겨우 먹고 사는 신세가 됐군. 그리고 결정적인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신정 당일 차트에 있던 환자 최진수 추적 결과입니다. 박 형사가 긴장된 표정으로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그날 이후 의원에 재방문한 기록이 일절 없습니다. 주민등록을 조회해도 그 의원 주변 거주자나 관계자 중에 해당 인물이 없어요. 유령 환자라는 거군. 강경위의 눈이 날카롭게 가늘어졌다. 서류 정리한다며 병원에 나가서 있지도 않은 환자 차트를 만들었다. 알리바이, 공작이야. 11월 17일 강경위는 김성수의 변호사 조영진에게 정식 서면 질의서를 발송했다. 환자 최진수에 관한 구체적인 진료 내용과 신원 확인을 요구하는 압박용 카드였다. 며칠 뒤 변호사 사무실에 직인이 찍힌 답변서가 도착했다. 11년 전의 일을 의사가 일일이 기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의뢰인은 당시 내원한 환자를 성실히 진찰하고 기록을 남겼을 뿐입니다. 강경위가 답변서를 테이블 위에 툭 던졌다. 예상했던 대로군. 모범 답안이야. 경위님 실망하긴 아직 이릅니다. 새로운 증인을 찾았습니다. 박 형사가 눈을 빛내며 다가왔다. 누군데 당시 의원 바로 옆에 있던 24시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충청도에 산다고 합니다. 전화해서 방문 취지를 설명해도 갑자기 찾아가면 놀랄 테니까. 11월 19일 강경위와 박 형사는 충청도의 한 아파트 단지로 차를 몰았다. 48세의 이준호 씨가 싹싹하게 문을 열어주었다. 안녕하세요. 전화드렸던 형사입니다. 1999년에 수원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셨다고요. 네, 김성수 내과 의원 바로 옆이었어요.
그때 제가 야간 근무 담당이었거든요. 이준호 씨가 소파에 앉으며 기억을 더듬었다. 99년 1월 1일 밤의 일인데요.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십니까? 기억나고 말고요. 새해 첫날이라 손님은 개미 새끼 한 마리 없어서 심심해 죽을 뻔했는걸요. 그날 밤 뭔가 특이한 일은 없었습니까? 이준호 씨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무릎을 탁 쳤다. 밤 11시쯤이었나? 담배 한 대 피우려고 뒷문 쪽으로 나갔다가 봤어요. 무엇을 보셨습니까? 김 원장님이 병원 뒷문에서 뭔가를 낑낑거리면서 끌어내고 있더라고요. 강경위의 등골에 전율이 흘렀다. 뭔가라니요.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엄청 무거워 보였어요. 바닥에 질질 끌면서 옮기더라고요. 그걸 억지로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트렁크를 닫고 바로 차를 몰고 나가더라고요.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지만 박 형사가 침을 꿀꺽 삼키며 물었다. 그때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셨습니까? 혹시 사람이라든가. 이준호 씨가 고개를 저었다. 에이, 설마요. 명절이니까 명절 선물 세트나 이삿짐 같은 건 줄 알았죠. 원장님이 평소에 워낙 조용한 분이셨고 이준호 씨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그게 시신이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경찰서로 돌아오는 차 안 무거운 침묵을 깨고 박 형사가 입을 열었다. 경위님, 그날 밤 뭔가를 옮긴 건 확실하네요. 시신일 가능성이 99%입니다. 문제는 어디로 옮겼느냐야. 시신이 없으면 살인죄 입증은 어려워. 강경위가 핸들을 쥔 손에 힘을 주며 앞을 노려봤다. 김성수 고향이 어디라고 했지? 강원도 정선입니다. 산간벽지 마을인데 1980년대에 댐 건설 얘기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다 떠나서 지금은 거의 폐촌이라고 합니다. 강경위의 눈이 빛났다. 폐촌이라. 인적도 드물고 숨기기엔 안성맞춤인 장소군. 김성수 씨 본가는 아직 그대로 남아있을 겁니다. 강경위가 엑셀을 밟아 속도를 높였다. 내일 당장 정선으로 간다. 그날 밤 강경위는 모두가 퇴근한 사무실에 홀로 남아 화이트보드에 적힌 단서들을 꿰맞추고 있었다. 일기장의 마지막 문장. 내일 어머님이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할 얘기가 있다고 오라고 하셨다. 간호조무사, 윤정희의 증언, 연휴 끝나고 출근하면 창고를 좀 치워달라고. 편의점 직원이 준호의 목격담. 밤 11시쯤 무거운 것을 트렁크에 싣고 있었다. 강경희가 펜 뚜껑을 닫으며 나직이 읊조렸다. 어머니가 저지르고 아들이 뒤처리했다. 완벽한 역할 분담이야. 2010년 11월 23일 강철중 경위가 수화기를 어깨에 낀 채 지도를 펼쳐놓고 강원경찰청에 협조를 요청했다. 리 형사과 강철중입니다. 이번 수원 실종 사건 용의자 김성수의 본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요. 수화기 넘어 강원청 형사의 목소리에는 곤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정선 산골 말씀이시군요. 거기가 워낙 첩첩산 중이라 젊은 사람들은 다 도시로 나가고 어르신 몇 가구 사시다가 돌아가셔서 완전히 폐촌된 지 오래입니다. 길도 끊겨서 차로 들어가기도 힘들 텐데요. 그래도 가야 합니다. 혹시 그쪽 지리의 밝은 분을 소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그 동네 노인 회장님이 그 마을 출신이시라 사정은 제일 잘 아실 겁니다. 연결해 드릴까요? 다음 날 11월 24일 강경위와 박 형사를 태운 차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정선 읍내 어귀에 멈춰 섰다. 미리 연락을 받고 나와 있던 70대 후반의 노인 회장이 지팡이를 짚고 두 형사를 맞았다. 김씨네 집아 알지? 거기 아들이 서울 가서 의사 됐다고 잔치를 벌여서 동네가 떠들썩했거든. 그 집 위치가 정확히 어디쯤입니까? 노인 회장이 동네 지도를 펼쳐 뼈마디가 굵은 손가락으로 산 너머를 가리켰다. 여기요. 산 하나 넘어서 저 골짜기 제일 안쪽. 차로도 한 20분은 더 가야 해요. 30년 넘게 사람 안 살아서 집이 남아있을란가 모르겠네. 비포장도로를 덜컹거리며 달리던 박 형사가 손잡이를 꽉 잡고 창밖을 내다봤다. 길 양옆으로는 사람 키만큼 자란 잡초가 차체를 긁으며 스산한 소리를 냈다. 한참을 달려 차가 멈춘 곳은 찬바람이 휑하게 불어오는 황량한 골짜기였다. 저기군요. 강경위가 차에서 내려 눈앞에 위태롭게 서 있는
허물어져가는 낡은 집을 바라봤다. 지붕은 반쯤 무너져 내렸고 담벼락은 허물어져 흉한 뼈대만 남아 있었다. 여기가 김성수 씨 생가입니다. 등기 부상으로는 아직 김성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박 형사가 서류를 확인하며 잡초를 헤치고 앞서 나갔다. 무너진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서자 발에 채이는 것은 깨진 기와장과 돌멩이뿐이었다. 마당을 천천히 둘러보던 강경위의 시선이 한쪽 구석에 쌓인 돌무더기에서 멈췄다. 박 형사 저거 봐. 네 그냥 돌무더기 같은데요. 강경위가 다가가 돌무더기 주변을 한 바퀴 쓱 둘러봤다. 돌들이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둥글게 쌓여 있고 가운데가 움푹 파여 있었기 때문이다. 이거 우물 아니야? 아, 그러네요. 옛날 우물 같습니다. 강경위가 돌틈으로 손전등을 비추자 빛이 닿지 않는 깊은 어둠이 뻥 뚫린 입을 벌리고 있었다. 강경위가 허리를 펴며 단호하게 말했다. 여기다. 당장 영장 청구해. 11월 25일 법원에서 수색영장이 발부되자마자 과학수사팀과 소방구조대가 조용했던 골짜기를 가득 메웠다. 강경위가 현장을 지휘하며 우물 주변을 통제했다. 우물을 덮고 있는 돌부터 제거해. 조심해서. 소방대원들이 달라붙어 무거운 돌을 하나씩 걷어내기 시작했다. 30여 분의 작업 끝에 흙과 돌에 묻혀있던 직경 1미 남짓의 둥근 우물 입구가 검은 속내를 드러냈다. 조명을 비추자 약 8회말의 물기 하나 없이 바싹 마른 바닥이 보였다. 내려갑니다. 소방대원 한 명이 몸에 로프를 감고 조심스럽게 우물 안으로 내려갔다. 지상에 남은 형사들은 숨을 죽인 채 무전기만 쳐다보고 있었다. 잠시 후 치지직하는 잡음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대장님, 뭔가 있습니다. 낡은 이불 같은 걸로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강경위의 심장이 귓가에서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확인하고 끌어올려. 훼손되지 않게 조심하고. 잠시 후 도르래가 끼익 소리를 내며 우물 바닥에서 무언가를 끌어올리기 시작했다. 먼지 쌓인 낡은 이불과 비닐의 몇 겹으로 둘둘 말린 묵직한 덩어리였다. 11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차가운 우물바닥 어둠 속에 갇혀있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나오는 순간이었다. 과학수사팀이 조심스럽게 비닐 포장을 벗겨내자 앙상한 유골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것 보십시오. 박 형사가 유골 옆에서 발견된 잔해물을 가리켰다. 90년대 후반에 유행했던 여성용 패딩 점퍼의 지퍼 발목에 채워진 얇은 은색 발찌, 그리고 운동화 한 짝 실종 당일 김성수가 증언했던 아내의 옷차림입니다. 붉은색 패딩의 청바지, 그리고 흰색 운동화, 정확히 일치합니다. 강경위가 유골을 내려다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DNA 대조를 해봐야 확실하겠지만 이선희 씨가 틀림없겠군. 드디어 찾았어. 11월 28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긴급 분석한 결과가 도착했다. 치아와 대퇴골에서 힘들게 추출한 DNA가 피해자의 언니 이선영 씨의 것과 일치한다는 내용이었다. 자매관계 확률 99.97%. 12월 3일 최종 부검 결과 보고서를 받아든 강경위의 표정이 점차 굳어갔다. 이선희 씨가 틀림없네요. 자, 이제 김성수 잡으러 갑시다. 박 형사가 재킷을 걸치며 일어서려는데 강경위가 심각한 목소리로 그를 불러세웠다. 잠깐, 박 형사. 부검 결과가 이상해. 뭐가요? 타살 흔적이 나온 거 아닙니까? 강경위가 보고서의 한 페이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박 형사에게 보여주었다. 두개골 뒤쪽에 함몰 골절 흔적이 있다. 누군가에게 밀리거나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상처야. 하지만 이게 치명상은 아니었어. 무슨 말씀이십니까? 뇌출혈이 아주 서서히 진행된 양상이라고 해. 골절 발생 후 최소 1시간에서 2시간 이상 심장이 뛰고 있었다는 뜻이다. 박 형사의 눈이 동그래졌다. 그럼 우물에 버려질 때 살아있었다는 겁니까? 강경위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보고서 마지막 구절을 읽어봐. 즉시 응급처치를 시행했다면 생존 가능성이 매우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적혀 있어. 사무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강경위가 주먹으로 책상을 쿵 내리쳤다. 김성수, 그 자식, 의사라는 놈이
아내가 살아있는 걸 보고도 방치한 거야. 119 전화 한 통이면 살 수 있었는데 일부러 죽게 만든 거라고. 12월 5일 경찰은 김성수에게 피의자 신분 전환을 통보하고 병원으로 들이닥쳤다. 진료실에서 환자를 보고 있던 김성수의 앞에 강경위가 체포영장을 내밀었다. 김성수 씨, 당신을 아내 이선희 씨에 대한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김성수의 얼굴에서 순간 핏기가 가시며 종이처럼 하얘졌다. 그러나 그는 능숙하게 감정을 숨기며 입을 꾹 다물었다. 소식을 들은 변호사 조영진이 즉시 경찰서로 달려왔다. 12월 6일부터 숨막히는 조사가 시작되었다. 조사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강경위와 김성수가 마주 앉았다. 1999년 1월 1일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사실대로 말하세요. 김성수가 테이블 위에 놓인 손가락을 미세하게 떨며 입을 열었다. 몇 번을 말씀드립니까? 어머니에게 연락을 받고 달려갔을 때 아내는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단지 겁에 질린 어머니를 위해 시신을 옮겼을 뿐입니다. 거짓말하지 마. 강경위가 부검 결과 보고서를 테이블 위에 던지듯 놓았다. 당신 아내 즉사하지 않았어. 머리를 다친 뒤에도 최소 1시간 이상 심장이 뛰고 있었다고. 숨이 붙어 있었단 말이야. 김성수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당신 내과 전문의잖아. 맥박만 짚어봐도 동공반사만 봐도 살아있는지 아닌지 알았을 거다. 몰랐을 리가 없어. 김성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119에 전화만 했으면 살았어. 수술만 했으면 멀쩡히 걸어나갔을 거라고. 그런데 왜 안 했나? 왜 아내를 죽게 놔뒀어? 김성수가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었다. 강경위가 상체를 앞으로 기울이며 김성수를 몰아붙였다. 사체 유기죄라고. 그건 공소시효 3년이라 2002년에 진작에 끝났어. 당신이 그걸 노리고 입 다물고 있는 거 알아. 김성수의 눈이 순간 미미하게 빛났다. 강경위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쐐기를 박았다. 하지만 살인죄는 달라. 올해 법이 바뀌어서 공소시효가 폐지됐어. 이제 도망갈 구멍은 없단 말이다. 저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직접 손을 대지 않았어도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일부러 죽게 놔둔 건 살인이야. 법에서는 그걸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라고 하지. 강경위의 목소리가 조사실에 울려 퍼졌다. 당신은 어머니의 범죄를 덮기 위해 살아있는 아내를 유기한 거야. 인정하나 김성수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마침내 철벽 같던 표정에 금이 갔다. 그는 고개를 떨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12월 7일 저녁 48시간의 끈질긴 조사 끝에 김성수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어머니가 저지른 일을 제가 수습한 겁니다. 강경위가 녹음기 스위치를 켜며 차분하게 물었다. 처음부터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그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김성수가 마른 입술을 축이며 천천히 11년 전 그날의 기억을 끄집어냈다. 오후 1시쯤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외출 중이었는데 어머니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목소리가 너무 절박해서 무슨 일이 터졌구나 싶어 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해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병원 지하 기계실로 내려가는 계단 아래 아내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때 아내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솔직하게 말하세요. 김성수가 괴로운 듯 눈을 질끈 감았다. 숨은 붙어 있었습니다. 맥박도 미약했지만 분명히 뛰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119를 부르려고 휴대폰을 꺼냈는데 당시 PCS폰은 지하에서 전파가 터지지 않았습니다. 안테나가 한 칸도 뜨지 않더군요. 조사실에는 김성수의 거친 숨소리만 들렸다. 그 다음은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했냐고요? 김성수가 고개를 떨군 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는 아내가 아닌 어머니를 택했습니다. 아내의 숨이 멎을 때까지 그냥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2010년 12월 10일 수원지방검찰청 조사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담당 검사가 두꺼운 수사 기록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으며 맞은편에 앉은 김성수를 날카롭게 쏘아봤다. 김성수 씨, 1999년 1월 1일 그날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마디도 빼놓지 말고 다시 진술하세요. 검사가 볼펜 끝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리며 덧붙였다.
시간 순서에 따라 분 단위로 정확하게 부탁합니다. 김성수가 마른 입을 축이려 종이컵을 들었지만 손이 심하게 떨려 물이 쏟아질 뻔했다. 그가 컵을 내려놓으며 겨우 입을 열었다. 사실 아내는 아침 6시에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제가 꾸며낸 알리바이였습니다. 아내는 오전에 어머니의 호출을 받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상황은 어땠습니까? 오후 1시쯤이었습니다. 잠시 외출해 있는데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김성수가 떠올리기 싫다는 듯 미간을 찌푸렸다. 수화기 너머로 어머니가 비명을 지르고 계셨어요. 선이가 계단에서 굴렀다. 피가 멎질 않는다. 빨리 와달라고요.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도착해서 본 상황을 설명하세요. 지하실로 뛰어내려가니 아내가 계단 맨 아래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머리 쪽에서 피가 콸콸 쏟아져 바닥을 적시고 있었고 미동도 없었습니다. 검사가 몸을 기울이며 날카롭게 물었다. 당신은 의사잖소. 당연히 먼저 상태를 확인했겠지. 김성수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무릎을 꿇고 맥박을 짚어봤습니다. 결과는 어땠소? 조사실에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김성수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갈라진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숨은 붙어 있었습니다. 맥박도 미약했지만 분명히 뛰고 있었어요. 검사가 쥐고 있던 펜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다. 살아있었다는 거군. 119에 신고하고 응급처치만 했으면 살릴 수 있었어. 왜 그렇게 하지 않았지? 김성수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휴대폰을 꺼내려는데 어머니가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으셨어요. 울면서 매달리셨습니다. 뭐라고 하던가. 제발 신고하지 말아다오. 내가 밀었다. 신고하면 이 늙은 어미는 감옥에서 죽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엉엉 우시는데 김성수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평생 시장 바닥에서 노점 상하며 지문이 닳도록 고생해서 저를 의사 만들어주신 분입니다. 그런 어머니가 살인자로 감옥에 끌려가는 걸 참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죽어가는 걸 그대로 지켜봤다는 건가? 그게 의사로서 남편으로서 할 짓인가? 김성수가 고개를 떨군 채 흐느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아내의 거친 숨소리가 잦아들더니 완전히 멎었습니다. 사망을 확인한 후에는 어떻게 했소? 김성수가 눈물을 훔치며 말을 이었다. 밤 11시쯤 시신을 제 차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인적이 드문 병원 뒷문을 이용했고요. 행선지는 어디였소? 제 고향인 강원도 정선이었습니다. 그곳에 인적 없는 폐가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김성수가 허공을 응시하며 그날 밤의 기억을 더듬었다. 새벽 1시쯤 도착했습니다. 마당 한쪽에 있는 버려진 우물에 아내를 던져 넣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던 돌멩이를 주워다가 우물 입구를 막았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했지? 새벽 4시쯤 병원으로 돌아와 지하에 남은 핏자국을 강력한 락스를 부어 닦아내고 청소했습니다. 검사가 증거사진 한 장을 김성수 앞에 내밀었다. 천장 텍스 위에서 발견된 먼지투성이 붉은 여행 가방 사진이었다. 이 가방은 뭐지? 왜 굳이 병원 천장에 숨겨둔 건가? 김성수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고개를 저었다.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분명히 어머니께 태워서 없애달라고 부탁하고 나갔으니까요. 어머니가 태우지 않고 숨겨뒀다는 건가? 저도 천장에서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 어머니가 그걸 태우지 않고 11년간 머리 위에 이고 사셨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12월 15일 검찰이 청구한 김영옥에 대한 제한적 조사 허가가 법원에서 떨어졌다. 피의자의 고령과 치매 증상을 고려하여 의료진 입회하에 짧은 시간만 신문이 가능하다는 조건이 붙었다. 12월 16일 담당 검사와 강철중 경위가 경기도 광주시의 요양원을 다시 찾았다. 긴장한 표정의 주치의와 시설장이 그들의 뒤를 따랐다. 휠체어에 앉아있는 김영옥은 지난번보다 훨씬 수척해져 마치 깡마른 고목나무처럼 보였다. 검사가 김영옥과 눈을 맞추며 느리고 또렷하게 물었다. 어머님, 제 얼굴을 보세요. 1999년 신정날 기억나십니까? 며느리 선희 씨가 병원에 왔었죠. 김영옥이 멍한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다가
선이라는 이름에 반응하듯 고개를 돌렸다. 초점 없던 눈동자에 순간 섬뜩한 빛이 스쳤다. 그년 김영옥의 입술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그년이 말이야 시어미인 나한테 대들었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소리를 빽빽 질렀다고. 무슨 일로 다투셨습니까? 검사가 몸을 기울이며 조심스럽게 유도했다. 내가 다 안다고 했지. 네가 처녀 때 애 떼고 수술한 거 우리 아들한테 다 말해서 이혼시킬 거라고 했어. 그러자 며느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 되바라진 년이 차라리 자기가 먼저 말하겠다고 하더군. 그러면서 나한테 뭐라고 했는 줄 알아? 김영옥의 목소리가 흥분해서 찢어질 듯 높아졌다. 어머님이 그동안 저를 구박하고 괴롭혔던 것도 전부 다 말할 거예요. 성수 씨가 누구 편을 들 것 같아요? 하면서 비웃지 뭐야. 내 아들을 뺏어가려고 했어. 그래서 내가 김영옥이 말을 잇지 못하고 떨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내가 밀었어. 조사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검사가 침을 삼키며 마지막 확인 질문을 던졌다. 계단에서 며느님 등을 미신 겁니까? 김영옥이 흐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년이 비명을 지르면서 굴러떨어지는데 피가 흥건해서 쌤통이다 싶으면서도 무서워서 김영옥의 몸이 경련하듯 심하게 떨리기 시작하자 지켜보던 주치의가 황급히 끼어들었다. 여기까지 하시죠. 환자분 혈압이 너무 높습니다. 쇼크가 올 수 있습니다. 검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다. 요양원 복도를 걸어 나오며 강경희가 씁쓸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결국 시어머니가 밀치고 아들이 뒤처리를 한 거군요. 지독한 모자입니다. 김영옥에 대해서는 기소가 어려울 겁니다. 중등도 치매인데다 78세 고령이라 법정에 세워도 실익이 없어요. 검사가 한숨을 쉬며 덧붙였다. 아마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겠죠. 요양원에서 생을 마감하게 될 겁니다. 그럼 김성수는 어떻게 합니까? 그놈은 놓치면 안 됩니다. 강경유의 목소리에 분노가 서렸다. 김성수는 다릅니다. 명백한 부작위에 의한 살인입니다. 의학 지식이 있는 전문가가 살릴 수 있는 아내를 고의로 방치해 죽게 만들었으니까요. 반드시 감옥에 보내야 합니다. 11년간 뻔뻔하게 의사 가운을 입고 살아왔을 걸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검사가 단호한 표정으로 차문을 열며 말했다. 걱정 마십시오. 12월 20일에 구속 기소합니다. 죗값 톡톡히 치르게 만들겠습니다. 12월 20일 검찰은 김성수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사체유기는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가 적용되어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된 것이다. 11년간 차가운 우물 속에 봉인되었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나와 죄를 단죄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었다. 2011년 3월 수원지방법원 형사부 법정안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방청석 맨 앞줄에는 11년간 동생을 찾아 전국을 헤맸던 이선영 씨가 두 손을 꽉 쥔 채 앉아 있었다. 잠시 후 쇠창살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수의를 입은 김성수가 고개를 숙인 채 피고인석으로 들어섰다. 49세의 한때 잘나가던 의사는 이제 모든 것을 잃은 초라한 죄인의 모습이었다. 지금부터 피고인 김성수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재판장의 개정선언과 함께 변호인 조영진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재판장님, 피고인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피해자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조영진이 준비해온 서류를 높이 쳐들며 목소리를 높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살인이 아닌 사체유기에 불과합니다. 아시다시피 사체유기죄의 공소시효는 3년으로 2002년에 이미 만료되었습니다. 고로 피고인은 무죄입니다. 방청석이 웅성거렸지만 검사는 차분하게 자리에서 일어섰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 전문의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재판장의 허가를 받고 법의학 전문의가 증인석에 섰다. 검사가 스크린에 부검 사진을 띄우며 물었다. 증인 피해자의 직접적인 사인과 사망 시점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피해자의 두개골 후두부에서 함몰 골절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즉사할 정도의 치명상은 아니었습니다. 전문의가 레이저 포인터로 사진의 특정 부위를 가리켰다. 두개골 골절 주변의 미세한 출혈 반응, 즉 생활 반응이 관찰됩니다. 뇌출혈이
아주 서서히 진행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이는 골절 발생 후 최소 1시간에서 2시간 이상 심장이 뛰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정안이 술렁임으로 가득 찼다. 검사가 결정적인 질문을 던졌다. 그렇다면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겼더라면 살 수 있었습니까? 네. 즉시 응급처치를 시행했다면 생존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검사가 김성수를 쏘아보며 재판장을 향했다. 피고인은 내과 전문의입니다. 맥박만 짚어봐도, 동공 반사만 봐도 아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겁니다. 119 전화 한 통이면 살릴 수 있었습니다. 검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피고인은 범죄를 저지른 어머니를 감싸기 위해 살아있는 아내를 차가운 바닥에 방치했습니다. 숨이 멎는 것을 확인하고 시신을 우물에 유기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부작위에 의한 살인입니다. 재판장이 안경을 고쳤으며 김성수를 내려다봤다. 피고인 마지막으로 할 말 있습니까? 김성수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창백한 얼굴에 깊은 후회가 서려 있었다. 먼저 아내에게 그리고 처형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김성수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어머니를 택했습니다. 평생 시장 바닥에서 노점상을 하며 저를 의사로 키워주신 어머니가 감옥에 가는 것을 참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법정하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다.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면 거짓말이겠지요. 하지만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가더라도 저는 못난 아들로서 같은 선택을 했을 것 같습니다. 방청석 곳곳에서 탄식이 터져나왔고 이선영 씨는 입을 틀어막고 오열했다. 2011년 5월 마침내 운명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손에 들고 엄숙한 목소리로 낭독을 시작했다. 피고인은 의사로서 전문 지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생체 반응이 남아있음을 인식하면서도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는 피해자가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므로 살인죄가 성립한다. 재판장이 김성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주문을 읽어내렸다.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탕탕탕. 법봉 소리와 함께 재판은 끝났다. 법정 경위들에게 이끌려 나가는 김성수의 앞을 이선영 씨가 가로막았다. 잠깐만요. 김성수의 멱살을 잡으려다 경위들에게 제지당했다. 그녀가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소리쳤다. 우리 선희는 당신 하나만 믿었는데 당신이 의사잖아. 남편이잖아.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을 죽게 놔둬. 너 인간이야. 선영 씨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살려달라고. 얼마나 무서웠을까. 이 악마 같은 놈 천벌받을 거야. 김성수는 아무 말도 못한 채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는 도망치듯 경위들에게 이끌려 복도 저편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2011년 가을 이선영 씨가 KBS 실종자를 찾습니다. 스튜디오에 다시 섰다. 11년 전 동생을 찾아달라며 눈물로 호소했던 바로 그 자리였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11년간 이 자리에서 제발 동생을 찾게 해달라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선영 씨가 카메라를 응시하며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제보해주신 분, 끈질기게 수사해주신 강철중 형사님, 박진우 형사님,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이제라도 동생을 따뜻한 곳에 묻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영 씨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쳤다. 선희야 언니가 약속 지켰다. 이제 춥고 어두운 데 있지 않아도 돼. 편히 쉬어. 언니가 자주 보러 갈게. 이선희의 묘는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강원도 춘천의 양지바른 공원 묘지에 안치되었다. 작은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졌다. 이선희, 1965, 1999, 사랑하는 선희, 고이 잠들라, 하늘 높이 날아오르라. 매년 설날이 되면 어김없이 그 묘를 찾는 사람이 있었다. 희끗해진 머리를 쓸어 넘기며 흰 국화 한 다발을 바치는 이선영 씨였다. 그녀는 동생이 좋아했던 흰 국화가 겨울바람에 흔들리는 것을 한참 동안 바라보고 서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더는 춥지 않았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들었다고 한마디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메일에도 조용한 빛과
평온한 시간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